예,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발제를 해주실 스님께서는 그 토론토 요크 대학의 박현옥 교수님이시고요. 예, 교수님의 프로필은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SSK 연구단 단장이신 김덕민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예, 저는 이제 경상국립대 SSK 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경제학과고요. 원래 이제 정성진 선생님이 이제 단장이셨는데 퇴임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SSK 연구단 네,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셔서 박현욱 선생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박현욱 선생님에 관한 소개를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 교수님께서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요크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로 아카이브 연구와 민족지적 연구를 바탕으로 식민지 산업적, 금융적 형태로 나타나는 글로벌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탈사회주의 전환을 연구하시며 특히 노동자, 민족적, 디아스포라적 소수자, 난민 경험에 주목하시고 계십니다. 박 교수님의 연구는 근대성과 타자성에 대한 비판 이론, 탈식민주의, 초국가사 및 세계사 이론과 교차하며 자본주의와 사회변동에 관한 사회학적 탐구를 통해 이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시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Two Dreams in One Bed 하고 그리고 The Capitalist Unconscious 한국에서는 이제 자본의 무의식 천년의 상상에서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요. 현재 Sublime Disaster라는 제목의 책 원고를 마무리 중이십니다. 이 책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자본 축적, 자유민주주의, 좌파 정치라는 세 가지 얽힌 위기에 맞서 싸우는 네 개의 공동체의 일상적 정치를 탐구합니다. 이 작업은 파시즘의 사회적 인프라를 분석하는 동시에 역사 및 동시대 좌파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 교수님께서는 경제와 사회와 글로벌 퍼스펙티브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동문회 이사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그 중요한 공헌을 많이 해오신 그 박 교수님을 저희들이 오늘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 교수님께서 자본의 무의식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 같은 주제로 출판이 되었던 책을 바탕으로 오늘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경 선생님 또 김동민 선생님, 정성진 선생님 또 정구현 박사님 모두들 이렇게 애쓰셔서 제가 발표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책은 자본의 무의식이라는 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볼륨은 괜찮은가요? 네, 네. 2023년에 한글어판으로 번역되어서 나왔고요. 네, 미국에서는 2015년에 출판이 되었기 때문에 한 10년 된 책입니다. 그래서 좀 10년 지나서 또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저도 기억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일부분 책이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두껍고 일부분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PPT를 쉐어할게요. 네. 음, 네. 그래서 이 책은 기존 통일 담론에 도전하는 주장으로 시작됩니다. 남북한은 이미 자본에 의해서
트랜스내셔널 코리아 형태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탈냉전기는 민족국가의 틀에 갇혀있던 통일 담론에서 벗어나 초국권 민족 공동체, 그러니까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를 형성할 계기다라는 선언이 서문의 핵심입니다. 이때 말하는 자본에 의한 통일은 우리가 익숙한 남북 경제 교류나 중국 조선족, 미주 동포들의 매개 역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승리감이나 남한의 우월감 같은 냉전적인 무의식을 재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은 민족 통일이 곧 영토적 통합이라는 통념을 해체하며 민족 통일이라는 개념에 내재한 정치성과 역사성을 다시 질문합니다. 즉, 민족 통일을 단지 제도적 국가적 문제로 보지 않고 해방적인 사회적 삶의 가능성으로 이해하자는 것이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1990년대 중후반에 중국 조선족들의 한국바람, 소위 말하는 한국바람과 북한 주민들의 중국 원령이 도강이 맞물려져 일어난 새로운 국경 간의 이동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만주에서의 조선 농민의 이동과 이들의 토지, 노동, 국적 문제를 분석한 박사 논문을 마치고 그 부분을 첫 책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50년 후에 재등장한 한인들의 국경 이동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후 2025년까지 거의 20년여간 한국과 연변에서 undocumented migrant,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고 archival research를 하면서 거의 150명과의 인터뷰 등 조사를 통해서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라는 초국적 민족 공동체 형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지를 논의하겠습니다. 이 형태를 포착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민족 간 교류나 정체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구조적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이내믹은 자본의 흐름과 노동의 이동, 그리고 불평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다이아스포라 연구가 민족 국가의 외부나 연장선으로서 다이아스포라를 설명하는 패러다임에 머물렀다면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는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작동합니다. 이 새로운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이아스포라의 단일한 정체성이나 민족적 연대의 가능성보다는 자본주의의 분절적 통합과 불평등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 중의 하나인 자본주의의 총체성의 개념입니다. 토텔리티라고 하죠. 저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정치적 무의식, The Political Unconscious 이론을 중심으로 이 자본의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확장하면서 자본주의 구조가 어떻게 이주민들의 삶과 신체적 감각, 또 과거에 대한 기억까지 침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또한 역사적인 반복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셋째는 자본의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트랜스내셔널 코리아의 구체적인 형성을 분석합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오늘은 그 전체를 다 다루기보다는 트랜스내셔널 코리아의 한 단면인 남북한 관계와 북한 주민의 국경 이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남한, 북한, 조선족 사이의 새로운 노동관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국경 이동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노동의 상품화와 분절된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민족적 위계를 만들어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는 단일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분할과 불균형 위에서 작동하는 복합적인 구조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민족의 종족 민족적 통합이 아니라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의해서 남북과 중국 조선족 사회가 이들 국경을 넘어선 연쇄적인 노동의 이동으로 얽혀진 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는 민족 내부의 일체성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분업과 노동력의 재편 속에서 형성된 관계적 구성입니다. 두 번째는 국경을 넘나드는 한인들이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서 예를 들면 조선족이 탈북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고용하거나 한국인이 조선족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의 상품화와 종족 민족적 관계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대상화하는 방식은 역사적, 민족적 맥락을 통해 매개되며 이 과정을 통해 종족 민족, 에스닉 네이션이 새롭게 구성되는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제 포커스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거의 10년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제가 포착한 트랜스내셔널 코리아 형태가 구성되었다고 보는 시기입니다. 대체로 트랜스내셔널리즘 연구는 민족 국가와 다이아스포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정통성을 가진 민족 국가가 다이아스포라를 어떻게 차별하거나 우대를 하는지를 분석하고 트랜스내셔널리즘이 민족 국가를 어떻게 초월하거나 여전히 그 체제 내에 존재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저도 그러한 접근으로 처음에는 1990년도 중반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에 저도 그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중국 조선족이 불법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돈 벌러 오고, 소위 말하는 돈 벌러 오고, 한국에서 인권 옹호자들이 조선족에 대한 차별을 한국 정부의 재미 동포에 대한 우대 정책과 대비시켜서 비판하는 것에 주목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트랜스내셔널 코리아의 불평등한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구소비에트령에 거주한 한인 다이아스포라들은 소수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을 못 받았고 제가 분석한 트랜스내셔널 코리아에서 제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냉전 시기에 이 다이아스포라 사회들, 특히 제1조선인의 시민권, 영주권 등이 남북 이데올로기 경쟁의 각주장이 되었던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저는 불평등한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를 글로벌 자본주의 구조로 설명합니다. 일본과 러시아, 또 구소비에트령에 있는 한인 다이아스포라들이 제외된 이유는 한국 자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무의식이라는 책은 한국과 북한과 한국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자본주의를 분석 틀에 포함시킬 때만 우리는 한국 통일 방식이 영토적이고 가족적인 통합에서 초국가적인 코리아로 변화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핵심은 민족 국가 주권과 영토적 통합이 관계가 아니라 주권과 글로벌 자본주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 통일 문제를 마르크스적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그것이 하나의 단일 국가 설립이나 분단되지 않은 하나의 민족 국가로 회귀 내지는 복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민족과 국가 통일은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 첫 번째 책, 만주에서의 조선인의 국적, 토지권과 민족해방운동,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연구에서 보였듯이 조선인들이 일본 식민지 유산을 해결하고 미국 지배로부터 독립하려 했던 노력은 땅 그리고 토지, 또 노동 그리고 지주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프란츠 파농이 얘기했던 진정한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해방은 민족국가 건립의 문제 이상으로서 자본주의 사회관계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트랜스내셔널 코리아가 자본의 사회관계와 관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회관계와 관련되어 있는지는 우리의 시야에서 가려져 있을 뿐이 아니라 이들이 이주 노동자라는 점도 또 이들이 맺는 한국 국내 노동자의 관계도 그 많은 트랜스내셔널 연구와 다이아스포라 연구, 그리고 국내 노동자 연구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게 호명된 이들의 중첩된 이주 노동자 성격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자본의 무의식이라는 책은 노동시대의 노동자 연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난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 탈북자 등 국경을 넘는 이들이 남북한에 있는 한인들과 맺는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에서 파악하며 이들이 말하는 종족, 민족, 국가 등의 개념, 담론 등이 자본주의 사회관계 속에서 호명되고 어떤 정치와 일상의 언어로 표현되는지 또 이런 정치 문화 담론들에 담기지 못하지만은 우발적으로 삐져나오는 자본주의 욕망을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본이 트랜스내셔널 코리아의 중심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데 중심 이론적인 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자본은
자본 투자나 인도주의적 원조 형태의 자금 흐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가 말하는 자본은 마르크스주의적인 개념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잉여 노동이 무급 노동 형태로 추출되는 양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가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여러 시공간 장치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노동가치 이론을 의미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선족과 탈북자들의 이주 노동은 이들이 서로 그리고 한국인과의 관계가 초국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관계로 맺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족, 국가, 민주주의라는 역사적 담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자본의 총체성을 변증법적으로 분석하고자 책 제목이 예시하는 대로 프레드릭 제임슨의 정치의 무의식, Political Unconscious 개념을 중요한 이론적 틀의 하나로 하였습니다. 잘 알려졌듯이 제임슨의 토탈리티 개념은 알투세르의 총체적인 개념과 다른데요. 알투세르에게 그 토탈리티란 structured totality, 구조화된 총체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overdetermination, 과결정과 그 속에서도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경제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프레드릭 제임슨의 변증법적 총체성, dialectical totality 개념에서는 경제가 부재하는 원인, absent cause로 개념화됩니다. 이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이론적 틀, 특히 정치적 무의식에서 그 책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임슨에게는 사회를 지탱하는 경제 구조는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모든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제임스는 정치적 재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의 총체성을 알레고리나 또는 인지적 지도, 코그니티브 매핑으로 다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너무 거대하거나 추상적이고 구조적으로 은폐되어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모순과 역동성을 상징화하거나 가시화하는 방식입니다. 제 책은 프레드릭 제임슨의 정치적 무의식 개념을 두 가지로 확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 축적의 사회적 관계를 사회문화적으로 상징하는 데 있어서 제임슨의 내러티브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또 감각적, 정서적 또 기억의 상징어까지 포함하려 합니다. 사실 이주민들이 말하는 것, 또 말하는 방식, 기억하는 것, 또 그들의 몸이 말하는 것 사이에 불일치는 이런 변증법적 매개의 불완전성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역사적 무의식의 개념을 포함시킵니다. 과거와 현재의 변주법적 관계를 각 커뮤니티에서의 고유한 위기, 그 위기가 내포한 체제의 모순, 그리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속적인 이 모순을 해결하려 계속 그 각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북한 또 한국에서 그런 모순 해결을 계속해서 지속해왔고 반복해왔고 그런 하에서 그 동시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나타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연속성과 단절 속에서 한인들의 국경 이동을 위치시킵니다. 이들의 과거 기억이 어떻게 서사되고 그들의 국경 이동을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역사적인 반복이라는 개념이 제 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디벨롭이 되는데요. 즉, 한 사회에서 특히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그 모순이 계속되는 반복이라는 거. 따라서 그 지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이행하는가 시정화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예를 들면 뭐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그런 트랜지션의 패러다임을 그 비판하고 대신 역사의 그 반복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트랜스내셔널 코리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세계 커뮤니티, 남북한 민족 국가, 중국 조선족 민족 공동체가 1990년대부터 겪은 동시적이지만 고유한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들 커뮤니티는 서로 얽혀 있지만 시간적으로 남북 관계가
또 북한 주민의 국경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저는 트랜스내셔널 코리아의 한 단면을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서의 그 자본 축적의 위기에서 트랜스내셔널 코리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1990년대 말에 이중의 통일 정치학은 평화와 자유의 담론을 한반도에서 민주주의 전망을 토대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이중의 통일 정치학은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라는 정치, 경협이라고 그러죠. 또한 북한 인권의 정치입니다. 특히 강조하는 점은 이때 구성된 이중의 통일의 정치학은 남한 자본주의 위기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위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본 권력을 수립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중의 통일 정치학은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지만은 자본주의 체제가 북한 민주화에 필요한 힘이라는 전망을 공유합니다. 이들에게 공통된 도덕의 정치학은 남한의 위기를 북한 위기로 도취시키며 동시에 역사의 민주통일 전망을 박탈합니다. 이중의 통일 정치학은 프레드릭 제임스 그 틀에서 보면은 정치적인 무의식입니다. 평화와 인권의 정치가 남한 자본에 의한 남북 통합을 매개하면서 특정한 담론과 주체성, political subjectivity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이중의 통일 정치학은요, 1980년대 사부터 논쟁을 진행시킨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좌파들이 1990년대 그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겪은 여러 가지 사상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제 책에서는 저는 지금은 많은 좌파에게 역사적인 유물로 여겨지는 사쿠지 논쟁을 다시 소급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론적인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짤막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경협 정책은 좌파 진영과 운동가들이 이끌었고 지지했는데 일반적으로는 80년대 PD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은 북한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해가 붕괴된 이후 다양한 변화를 겪은 NL이 그 선봉에 섰습니다. 우선 경협을 보게 되면은 잘 알려진 것처럼 남한의 김대중 정부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민족 통일 정책의 새로운 논리로 확립했는데요. 경협 정책은 세 가지 시장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했습니다. 이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 교육을 통한 평화, 그리고 합리성입니다. 정경 분리의 원칙은 남북 간 경제 교류를 정치적 군사적 교착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은 17세기와 18세기 유럽에서 몽테스키에 등이 주장한 것으로 상업은 야만적인 방식들을 세련되게 하고 순화시키는데 이는 상업이 인간의 너그러운 행동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항구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계몽적인 개념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일치합니다. 경협의 통일정치학은 남북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자유주의 보편적 모델로 전이시키는데 이로써 경협 정책이 기본적으로 남한 내부의 경제적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저서에 따르면 냉전 시기에 정치 군사적 전쟁은 90년대부터는 경제적 열전으로 대체되었다고 보면서 이 경제적 열전에서는 경제 강대국들이 자유무역 정책과 경제적 주의로 무장하고 있어서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은 남한이 경제적 열정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경제적 도구주의는 남북한 경협에서 편개해 있는데 경협 정책은 막스 베버식의 합리화를 반영하지만 이 합리화의 철창효과, 아이언 케이지의 효과는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협 정책은 남한의 자본과 에너지, 북한의 노동과 자원의 교환을 한 사회의 노동 분업으로 파악합니다. 시장 교환이라는 유토피아적 자유주의 언어는 남한에서 자본주의의 패권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적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른 한편 1990년부터 소비에트 붕괴, 북한의 식량 위기, 탈북 등은 NL에 적어도 세 가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민주노동당 창당의 참가, 또 인도주의로의 전환, 그리고 특히 일부 조사파들의 반북,
반북한 정치 노선으로의 전향이 그 변화들입니다. 몇 갈래 갈래가 있지만 그 한 가지는 예를 들면은 좋은 것들이라는 불교 학생의 운동인데 어, 1996년 이들이 반식민지 투쟁의 자취를 탐구하러 중국 동북부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북한 난민들이 처한 끔찍한 상황에 충격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이전의 구조적 변화와 이데올로기적 논쟁 대신에 그 실사구시의 원칙을 채택해서 구체적 현실과 일상에서의 실천을 기록으로 남겼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불교운동 본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단체는 남북 간 경협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동포들에게 식품, 의류, 의약품들을 포함한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들과 불교운동본부는 그 NL, 80년대 NL의 그 변화의 한 부분이고요. 더 그 드라마틱한 그 변화는 다른 확신에 차 있던 주사파 지도부의 몇몇에서 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전향을 알리고 동료들에게 전향할 것을 종용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전설적인 1986년의 선언문 강철서신에서 북한을 혁명과 민족 독립의 본보기로 칭송했던 김영하는 1995년 공개 전향 후에 4년 뒤 주요 보수 일간지 조선일보에서 전향을 재확인했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창설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회 경제적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음하는 북한 사람들의 현실 때문에 자신이 전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PD에서 전향하여 뉴라이트 연합을 만든 신조어가 이끄는 자유연대와 같은 다른 보수 세력과 연대하고 또 미국 보수 세력, 또 유럽 자유주의 민주 세력과 연합해서 소위 말하는 기획 탈북을 진행하고 미 의회에서 북한 난민법 등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베트남 보트피플을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의 몇 퍼센트만 탈출시키면은 북한은 붕괴될 것이라고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기획 탈북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경협과 그 북한 민주화의 정치적인 대치는 한국과 국제 정치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저는 이를 스펙터클의 정치로 규정합니다. 그 민족 통일을 역사의 과제에서 시장 유토피아주의로 인버전, 그러니까 전치했다는 것인데요. 이 중에 통일정치학은 지재기, 향유, 그 주상스라고 부르는 자본주의적 통치의 증오를 즐김으로 해서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의 한 예입니다. 시장 유토피아는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자기에게 누군가 우리에게서 희열을 뺏어갔기에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해서라는 옴줄이며 자신의 욕망을 온전히 지켜내는 환상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조디덴의 분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남한에서 이 누군가는 남한에서 유지되고 있는 특히 국가보안법 등 반공주의 제도와 여전히 냉전에 고착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북한입니다. 남한은 북한을 대상화하고 탈동일시를 통해서 자신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내셔널 코리아의 형태로 자본에 의해 통일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 북한 체제의 위기를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1960년대부터 자본주의 노동가치 법칙을 어떻게 수용하며 그 모순을 해결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북한학은 90년대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90년대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그 90년대 이전은 사회주의 공고화 시기고 90년대 이후는 위기의 시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 분석에서 보면은 북한의 경제는 계속 위기 상태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속 경제 성장기라 불려지는 57년부터 70년까지에서도 지속적인 노동, 기술, 자본의 부족이 시달렸는데요. 이 문제는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위기는 계획 경제와 개인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 위기가 자원과 노동의 부족, 노동 생산성
감소,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북한 정권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세 가지 제도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중 경제 구조였는데요. 그 듀얼 이코노미로 중앙정부 주도의 중공업, 또 지방정부와 가계부업 주도의 소비재 경공업으로 나눠서 중앙정부의 투자는 중공업 중심이고 그 지방정부와 특히 이제 그 가계의 여성들의 노동을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재 그 경공업을 어떻게 계속 살릴 것인가 그런 거를 강조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연계된 산업을 묶는 연합회사 방식의 독특한 산업 조직을 어, 채택하게 됩니다. 저는 책에서는 자세하게 어, 예를 들면 이스트 절머니와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가치 법칙의 채택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사회화와 시장화의 파장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북한 내부의 논쟁이라는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본 발표에서는 노동가치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노동가치론의 수용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소련, 중국에서도 수용되어 사회주의 원칙과 모순을 일으켰고 이를 이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예측 가능하듯이 생산력의 그 발전, 자본의 집중적인 고속 축적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축적의 법칙인 노동가치론의 수용은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로 하여금 소련은 국가자본주의가 아니고 즉 미국의 케인지안 국가자본주의 쌍둥이로 간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으로 봤죠. 저도 북한도 외에는 아니었던 것을 김일성, 김정일 전집 등과 또 북한에서 출간된 경제 이론 서적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노동제도는 노동을 규제하고 제도화하면서 소련의 스타노프 운동과 같은 돌격 노동운동을 실시하여 제도화된 노동과정을 파괴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이중적 전략을 꾀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재건기에 이미 노동자들은 매일 옮겨야 되는 벽돌의 숫자를 할당받는 등 구체적인 노동 규제 아래 놓여 있었고요. 노동 할당량 완수에 따라 또 미완수에 따라 차등 급여를 받았습니다. 1961년부터 도입된 대한의 사업 체계는 노동 부유를 당의 중앙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하루 일정, 노동력 교대와 교대 과정, 노동 시간, 도구 사용, 또 그리고 물질적 보상, 또 정치적 보상을 상세히 정해서 노동 과정을 표준화했습니다. 1961년 9월 11일 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김일성은 그 보고서에서 김일성은 노동하는 인민의 생산 열망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조했습니다. 김일성에 따르면 사회주의적 분배 원리는 일하는 만큼 먹는다로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차등 배분은 사회주의 사회의 객관적 법칙으로 규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78년에 시행된 사회주의 노동법은 공산주의 사회는 사람들이 일할 필요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사회가 아니라 집단주의에 기초해서 노동하는 인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일하고 살아가는 사회라고 북한의 정권에 지향을 반영합니다. 일하는 만큼 먹는다라는 원칙은 노동의 사회주의적 원리로 명명되었습니다. 김정일은 1961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김정일, 김일성의 그런 그 저서는 아, 직접 썼다기보다는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그런 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정일은 1961년 과거에 전통적 생산 양식이 사회주의 생산 양식과 공존하는 과도기에는 적절한 노동가치 법칙의 활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코트를 하면은요, 낡은 사회 유밀이 아직 남아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 관리를 합리화하자면 가치 법칙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치 법칙을 잘 이용하여야
절약 제도를 강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생산자들을 추동할 수 있으며 독립재산제를 바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소비품이 상품으로 되고 근로자들이 노동에 의한 분배를 화폐 형태로 받기 때문에 인민들은 돈을 내고 소비품을 사쓰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치 법칙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은 1969년 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에서 학자들의 가치 법칙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이 질문에 대한 작용화와 우경화의 오류가 나올 수는 음, 이 질문에 대해서 토론할 때 작용화와 우경화의 오류가 나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인용을 하자면 가치 법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맹목적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작동하며 국가는 그것을 효율적인 경제 관리를 위한 경제적 지렛대로 하여 계획적으로 이용한다. 훗날 과도기가 끝나고 협동조합의 재산이 모든 인민들의 재산이 되어 이론적 소유의 형태가 확립되면 더 이상 상품이라 불리지 않고 단지 생산수단과 소비재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가치법칙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일성은 이어서 1978년 가치법칙이 독립재산제와 함께 작동하며 이는 단위당 물자 소비를 감소시키고 고용인당 산출 가치와 생산된 제품의 질을 같이 높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자본주의적 원리의 채택은 내용, 그러니까 컨텐츠와 또 형식, 그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관계됐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론이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이 자본주의적 노동가치 이론의 채택을 내용이 아니라 형식으로 일원화합니다. 여기서 김일성은 독립재산제와 가치법칙 아래 재생산은 상품 생산의 형식만을 가진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업들이 다른 곳에 소유된 것처럼 운영되어서 서로 독립적으로 생산수단을 이용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일은 국가가 학생들 학용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예로 들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가치 법칙이 자본가의 이윤 추구에 봉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민의 필요함에 봉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서의 노동가치 법칙의 수용은 레닌이 소련에서 가치 법칙의 수용을 일원화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수장본 몰스라는 학자는 소련의 테일러 노동 시스템 채찍을 두고 레닌 역시 이 시스템에 자본주의의 착취적 내용을 빼고 그 노동의 형식만을 수입할 수 있다고 레닌도 생각했으며 그것을 과도기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벅 몰스가 인용하는 레닌의 말입니다. 인용하면 러시아인들은 농노제의 여파로 인해 선진국에 비하면 형편없는 노동자들이다. 이로 인해 여전히 시달리는데 자본주의 결정판인 테일러 시스템은 부르주아의 노동 착취 전략과 여러 위대한 과학적 성과가 결합하여 노동 과정에 정교한 기계적인 작업 방식을 도입하여 불효불급한 동작을 제거한 것으로서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가능성은 소련의 잠재력과 관리 조직을 자본주의의 최신의 혁신을 결합시키는데 성공하느냐에 딸려 있다라고 합니다. 벅 몰스에 따르면 문제는 자본주의 형식이 바로 그 내용으로 소련의 노동자들의 조립 라인 생산 공정 경험과 그 서구 노동자들의 경험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즉 형식과 내용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벅 몰스는 70년대부터 이어진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소련과 미국의 경제 체제를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국가 자본주의라고 명하고 이 둘 체제를 쌍둥이라고 명했던 입장을 고수하는데 저도 북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경제 위기는 1990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화 또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의 그런 경향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그 트랜지션 하는 것이 아니고
50년대, 60년대부터, 특히 60년대부터 자본 축적의 원리와 사회주의 원칙의 모순과 그 위기가 북한 사회주의에 계속되었으며, 내재되었으며, 사회적인 요소와 자본주의 요소들이 혼합되어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임시 반편적 시도에서 나오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의 체계적 일원화와 실현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문장이 길었는데요. 그 경제 위기는 계속 60년대부터 계속 반복되었고, 소위 말하는 시정화라고 불리는 90년대 이후에 북한에서 그 보여진 여러 그 개혁들은 이런 계속돼 온 이 자본주의 요소와 사회주의를 어떻게 그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반복된 그 노력으로 그 일환으로 그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 상당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래 진행 중의 시장화와 사유화는 이러한 모순들을 폐기하기보다는 재구성했습니다. 탈북이라는 현상도 이를 정치 문화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정치로서 이러한 사회주의의 체제 모순을 해결하려는 지속된 시도들과 그 총체성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 주민의 소위 말하는 이탈 과정, 그 탈북 도가이라는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 되는지를 소위 말하자면 그 사회주의의 그 체제적인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런 총체적인 시각으로서 분석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탈북의 정치를 보겠는데요. 남북한이 이미 자본에 의해서 통일되었다. 트랜스내셔널 코리아가 자본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세 번째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혁명 과정을 조선족 소수민족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내부 모순이 지속되고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처럼요. 이 과정에서 50년대, 60년대 문화혁명 시기를 거쳐서 중국 조선족이 사회주의 혁명의 외부로 레프레젠트되고 대지화되고 폭력을 경험하는 것을 설명하고 신자유주의 개혁이 이 모순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기제로 등장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시간상으로는 설명을 못하지만 책에서는 거의 세 챕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조선족이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이루지 못한 민족 소속감이라든지 또 풍요로움, 또 시큐리티 등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한국에서 이주노동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한국 바람의 이주노동의 실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이 한국으로의 이주노동 과정과 북한 주민의 중국으로의 도감, 이주노동, 또 한국으로의 그 탈북으로 얽혀진 연쇄적 국경 이동이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를 구성합니다. 한국인의 자본은 중국 조선자를 이주 노동자로 고용하고 중국 조선족의 한국행으로 공백이 생긴 조선족 사회의 농촌과 도시의 서비스업이 도강한 북한 주민을 싼 노동력으로 하고 또 중국 조선족이 한국에서 번 돈으로 한국에서 노하우를 역했던 사우나 또 음식점들을 그러니까 중국에 돌아가서 그 서비스업에 투자하는데 여기에 도강한 북한 주민을 고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국경을 가로질러 자본과 노동의 교환으로 엮여진 트랜스내셔널 코리아의 총체성은 민족, 종족, 자유주의 담론, 사회주의에 대한 노스테이지아 등으로 다양하게 재현 레프레젠테이션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소위 탈북인이라 일컬어지는 undocumented migrant를 저는 한 40여 명 정도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들의 서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즉, 굳이 중국이나 한국에 올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나 라는 서사입니다. I didn't have to come but still 이라는 서사는 중국으로 가기 위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는 것을 거의 일상화하고 노멀라이즈하는 서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으로 강을 건너기 이전에 북에서 술을 판매하던 30대 초반 여성은 중국으로 도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둔해 보일 정도라고 화생합니다.
그녀의 마을은 두만강에서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고함을 치면 중국 쪽에서 메아리가 돌아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도강은 눈 깜빡이는 것처럼 신속하고 손쉬웠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몇몇 국경 경비대원과 이들의 근무 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고 언제 강을 건널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필자가 2002년 서울에서 만난 20대 초반 남성은 1998년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갔다가 2001년 남한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안정된 직업이 없이 서울에서 매달 나오는 정부 보정으로 살고 있었고요. 북한에서는 중국으로 골동품 밀수를 하는 일을 했는데 이 일로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중국에 갔다가 그곳에 몇 년 있다가 남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간 것을 충동적으로 친구랑 놀러 가고 바람도 쐬고 싶어서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남성도 14살이었던 1993년부터 북한에서 코제비로 살다가 즉흥적으로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떡이나 국수를 훔쳐 살아가다 번화한 거리나 붐비는 기차역에서 소매치기로 많은 돈을 벌었고 일부를 경찰과 나누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종종 경찰과 동행하여 외식도 하고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며 넉넉하게 살았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한동안 자신의 어머니가 도넛을 튀겨 팔던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어쩌다 고위직 가족의 아이를 폭행한 후 북한에서 다시 떠돌이 생활을 했고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말도 없이 친구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떠났다고 회고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북한은 탈북을 명명해서 자유를 향한 목숨 건 국경 넘기로 서술하고 있지만 탈북인들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자신들의 국경 이동을 민족 패러다임과 자유를 향한 목숨을 건 도강이라는 서사의 틀에서 말하는 것에 아,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이렇게 그 아주 도강을 거의 일상화하고 노멀라이즈하는 서사를 하는과 동시에 또한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인터뷰에서 항상 얼마나 억압되고 그 자유를 갈망했는지 한국인이 또 중국 선교사가 원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도 저렇게 물어도 항상 그 인권 문제, 자유를 그리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근데 저 또한 계속해서 물어봤던 것은, 이들의 그런 그러니까 북한에서부터 중국 또 한국에 왔던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도강 이후에 중국에서의 그러니까 활동, 경제적인, 그러니까 이주노동이죠. 또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을 얼마나 했던지 중국에서 중국과 북한을 어느 정도 방문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이나 더 자주 왕래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이 처음에 한국을 친척 방문의 형태로 노동하러 왔듯이 적지 않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가까운 또는 먼 친척을 찾아가 이주 노동을 습니다. 그들은 말린 오징어, 해산물, 산나물들을 가져와서 경비를 마련하고 몇 달간 혹은 계절 노동자로 일한 뒤에 북한에 돌아가 돈을 전달하고 다시 중국으로 오는 순환을 반복하기도 하였는데요. 연길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북한 이주 노동자 여성은 자신은 따로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조선족 여성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자신의 처지가 오히려 낫다고 중국의 조선족보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도강과 이주의 노동은 20세기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수차례 그러니까 1900 뭐 말부터 20년대, 30년대 또 뭐 45년 이후에는 특히 50년대, 60년대는 국경이 많이 열려져 있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토대를 보면은 90년대 도강도 중국 그 조선족 사회나 북한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음, 아,
집에 괜찮으세요? 전화기 끝났나요? 괜찮아요? 아니, 네, 네. 계속 녹음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국경일의 이동이, 국경의 개념이라든지 국경 사이의 이동이 중국 조선족과 북한의 그런 북한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것이고 그렇게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 90년대 또 2000년도 중반까지는 이 중국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이동, 또 북한 주민의 중국으로의 도방은 거의 규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는 규제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잡히면은 송환돼서 추궁을 당하면, 배고파서 또 친척을 만나러 갔다 왔다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풀려나고 그랬다고 합니다.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의 관계처럼 조선족과 북한 주민 간의 초기 관계도 민족적, 가족적, 국가적 틀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족은 북한 주민을 숨겨주고 거처와 일자리를 찾아주었으며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냉장고, TV, 전기밥솥 등 귀중한 물품들을 선물로 트럭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곧 악화되었습니다. 조선족은 북한 주민을 도둑, 사기꾼, 대응망덕한 사람들로 인식하게 되었고 북한 사람을 돕는 일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책에서 민족적이면서도 일그러진 관계로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조선족에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많은 이들이 한국의 대형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중국 내륙으로 돈을 모아서 국민증을 구입한 후 중국 내륙으로 이주를 하거나 또는 한국행을 꿈꾸며 한국교회와 조선족 중개인에게 호소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중국으로의 도강, 이주 노동을 하고 그 일부는 한국으로의 이동을 꿈꾸거나 실행하고 또 일부는 제3국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 계속된 이동에는 자본주의적 역량과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혼재되어 그 동력을 부여합니다. 굳이 올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나 왔다는 서사에 드러나는 북한 사람들의 즉흥적인 것 같은 그 이동의 그러니까 국경 이동에 대한 결정은 이주라는 행위가 비결정적인 것을 함축합니다. 이 서사는 자신의 상품화를 디컨스트럭트하고 동시에 자신의 상품화를 계속하는 초월적인 주체성을 드러내는데요. 이는 소비자가 소비를 자유의 즉흥적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런 주체성을 지잭은 라캉의 필요, 요구, 욕망이라는 세 요소의 관점에서 탐구한 해겔의 부정의 부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지적에 따르면 주체는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대상을 필요로 한다.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한 식으로 그렇지만 필요가 상징적 매개에 의해서 구체화되면은 그것은 욕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타자는 원래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누군가로 경험된다. 욕망이란 요구 가운데 필요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 이주자의 필요가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 구체화될 때 욕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조선족과 한국인은 자신을 도와야 된다라고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들 개인이 중국에서 원하는 바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실제 목표가 진정한 공동체로서 충족되지 못한 필요는 나만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불러들입니다. 반복된 부정 속에서 자유평등 공동체를 향한 원래의 필요는 매개되고 영원히 연기됩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남한으로 이어지는 이주는 시장에서의 불평등 요한, 불확실성, 독점에 굴복하면서 또한 초월하는 역설적 행위입니다. 반복되는 국경을 넘는 이동은 지구적 규모의 자본 축적을 위한 신진대사를 정착시킵니다. 경제적 위기의 초월을 통해 자본 축적을 재생산한다 하며 반복되는 국경을 넘는 이동은 자본주의적 상품화와 동일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탈동일시하는 순간입니다. 거의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중국에서의 소위 탈북인의 자본주의의 상품화에 대한 그런 저항의 세 가지 형태를 마지막 챕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한 가지는 방랑자적인 삶입니다. 있는 대로 돈을 써버리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의 유즈 밸류를 추구하는 형태로서 한국 교회나 중국 조선족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정하고 화장실 청소 등 저임금 육체 노동을 그러니까 선호하는 어, 것으로서 필요한 만큼 번다는 원칙을 세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전쟁 포로의 일부가 제3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듯이 일부 북한 그 이탈 주민들은 남북한이 아닌 추상적인 민족 커뮤니티를 자신들이 돌아올 곳으로 상상합니다. 그 일부는 캐나다나 유럽으로 이주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김일성 주최사장은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한다는 개인 의지로 정의됩니다. 이상으로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를 세 가지로 남북한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남북통일 탈북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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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그, 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소화를 제대로 할 수 있었나라는 그 자기 반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 하고 질문 한 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바쁘신데 와주신 다른 선생님들께 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굉장히 신선했던 것이, 국경 이동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20년대, 30년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만주로 이동하고 러시아로, 연해주로 가고 했던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이렇게 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어났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해 주셔서 예,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어,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탈북이라는 행위를 통한 그 월경의 행위죠. 월경의 행위를 하는 그 동기를 보면 이게 또 상당히 시대별로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90년대 탈북했던 분들을 보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배고파서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2010년대 이때를 보면 주로 20대, 30대 여성들이 주가 되면서 왜 탈북했냐라는 동기를 물으면 더 잘 살고 싶어서 미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본, 돈으로 매개된 욕망의 발현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스님 발표 중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던 부분만 이렇게 좀 간단히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게 있는데요. 그, 북한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북한을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부의 압력 내지는 실정에 의해서 북한이 망할 것인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망할 것인지라는 그 시나리오들이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도 북한 체제는 건재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내구력이 있고 적응성을 가지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북한은 망하지도 변하지도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거의 그 일반적인 분석,
전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월경을 하고 탈북을 하고 그 초국가적인 어떤 이동을 한다는 것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체제 자체는 적응성 내구력을 발휘하고 화폐 개혁도 하고 경제 개혁도 하고 관료들이 새로 등장한 신흥 계층인 그 돈주들의 뒷배가 되기도 하고 자기네들 사이에 네트워킹이 돼서 그 지배 체제가 공고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체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특이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형태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뒷배가 되어주고 전주들이 신흥 그 지배 계층으로 등장을 하고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본다면은 결국 그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라는 이것이 상당히 이렇게 예외적인 이렇게 주류적인 어떤 행위 패턴이 아니라 주류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당랑라적인 그냥 강 한 번 건넜다가 돈 좀 벌고 중국에서 돈 좀 벌면 또 강 건너서 북한으로 돌아와서 어, 식구들에게 돈 좀 풀고 밀무역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선생님께 제가 그 관찰에 관한 어떤 질문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오늘 오신 그 선생님들의 다른 질문도 좀 받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탈북이 많이 줄었죠. 특히 이제 역사적 그 시기적으로 좀 많이 변했는데 그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국경에 중국 그 조선족 그 동북 지역과 북한의 자본과 노동의 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현상은 바뀌었죠. 국가가 지금 이주 노동을 주관을 하고요. 계약 노동을 주관을 하고 또 조선족도 중국 조선족도 한국에 이제는 체류가 굉장히 안정됐죠.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고용 형태도 많이 안정돼서 제가 분석한 시기와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프랙티컬리는 상당히 다른데 그 국경의 그 자본과 노동의 이동에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선족이 한국에서 그 돈을 벌어서 그 중국으로 돌아가서 북한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 안 오고, 예를 들면 굉장히 노동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도 있지만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대부분이죠. 중국 조선족 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서비스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북한의 탄광이라든지 그쪽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앞으로 이제 변화가 그 북한의 예를 들면 서방의 제재가 풀리고 서방의 그 투자가 되면은 이러한 또 국경의 이동은 또 자연스럽게 다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 책이 그 분석하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특히 이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는 그 사회주의 체제 안에 내부적인 모순이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60년대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계속적으로 그 뭐 노동 가치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통해서 어 이제 해결하려고 그랬죠 못했죠. 그래서 모순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그 시장 장마당 또한 또 뭐 사유재산 제도 같이 그런 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변화를 어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렇게 트랜지션이 아니라 사회주의, 20세기 사회주의, 그러니까 24일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포용한 자본주의 안에 있었던 체제로 그런
그런 성격이 있었던 사회주의로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그 20세기 사회주의 그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서도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북한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변화에서도 저는 그 북한의 그런 시장화되는 민주화도 이런 북한의 혁명에 그 실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때문에 대책의 그런 역사적인 구조적인 분석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북한 그리고 한반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이렇게 신선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예, 자유롭게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카밀서 선생님. 네네. 안녕하세요. 박견욱 선생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뭐 사회학자나 뭐 경제학자가 아니라 그 조금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좀, 역사적 반복 개념이 좀 제일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뭐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1960년대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되게 뭐 한반도나 뭐 동아시아 뭐 더 멀리는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그런 냉전 체계 속에 그런 좀 거시적인 구조 속에서 계속 어떤 자본주의적 힘들 아니면 프로젝트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한다면 이게 약간 조금 제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 역사적 반복의 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네. 네, 역사적 반복이라는 것도 저를 너무너무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이 책을 쓸 때, 뭐 딜루즈의 그 repetition and representation도 네네. 많이 보고, 또 역사 이행론에 대한 비판도 또 그 캐슬럽의 그런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이 책 분석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도 이런 지금 10년 전 책이어가지고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역사의 반복의 끝은 무엇일까? 어, 이제,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볼 수가 없겠지만, 어떤 아, 뭐, 단절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떤 파열적이고, 예를 들면 중국 전원 혁명을, 어, 거의 중국 조선족의 시각으로 분석을 이 책에서는 했는데요. 그 반복의 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그런 가치법칙 등 그런 자본주의 그 축적의 그 체제를 포용하면서 그 모순을 계속 그 전이를 시키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타자화돼서 자꾸 이거를 국가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환원 사상, 그쵸? 주체 사상, 또 있는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걸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걸 하는데 중국에서는 저는 이 반복된 모순이 굉장히 바이올런트하게 표징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반우파 투쟁 또 그 그레이 리포드 또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계속 사실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조선인들이 혁명투쟁을 했잖아요. 1930년대.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도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민족주의로 나가서 거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를 많이 말살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제 유나이티드 프론트를 결성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역시나 45년부터 49년까지 굉장히 조선인들이 혁명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60년대를 거치면서 계속 조선족들이 그 타사화되고 특히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의 국적 문제
항상 국적이 해결이 안 됐었어요.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60년대 초? 60년, 그러니까 이중 국적 막 삼중 국적까지, 그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과 그냥 그 타결로 한순간에 이렇게 결정이 돼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은 이제 타조화되는 거죠. 그 혁명의 주체 세력이지만은 그래서 밀려나고 밀려나고 또 굉장히 바이올런트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포착이 되냐면은 그냥 중국 조선족은 그냥 물이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잡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evil.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별주의 아닌 거에 모든 총체적인 이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환영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아, political, cultural, national representation을 받죠. 그래서 자본의 repetition의 종착역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violence로 해서 그 어떻게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한국에서 중국 조선족 분들을 이제 이주 노동을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 꼭 문역대를 연상하게 한다고 한국에서 당하는 처지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문역대 그 기억이 굉장히 리프레스돼 있잖아요. 말하지도 않죠. 근데 한국에 와서 그 기억이 그 봉인이 풀려가지고 한국에서의 그 한국 사람들한테 받는 차별이 중노동은 괜찮지만은 그 차별에 대한 거 그거를 그 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verbal, physical abuse를 그냥 문역에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한 3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세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이랬는데 이렇게 했다 이런 기억을 떠돌리면서 문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또 반복의 그런 점핑 같은 그래서 그 역사적 반복이 어떤 새로운 기억 그걸 만들어내고 베냐민식의 이런 기억은 굉장히 또 그 사고의 비약을 또 만들어내고요. 예, 그런 어떤 그 타임의 어떤 변주법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책에서는. 그래서 예, 근데 그렇게 제대로 된 그 소수민족의 문역에 대한 그 연구가 정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카이벌 자료하고 또 이제 그런 그 조선족 학자들 분들이 소중하게 정말 목숨 바쳐서 그 소중하게 간직해온 그런 자료들도 보고 인터뷰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서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남북교류 활동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에 대해서 그 석사 논문을 썼었고, 인류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뭔가 발표 들으면서 좀 되게 풍성한 전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근데 제가 좀 시사적으로 좀 그 질문이 드는 거는, 그 북한 노동자의 형상, 사실 세계 도처에 그 이미 파견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남북 교류의 프레임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북한 노동자들 현상 나만의 공론장에 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현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그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 그런 쪽에 답사를 따라가면은 사실 중국에는 이미 집단 기숙사의 형태로 북한 노동자들이 수용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와의 접촉을 북한 정부에서 어,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노동자를 파견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되게 풍문으로 밖에 그 지역사회에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비근한 예로는 카타르 월드컵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이 나가 있었는데 그 되게 그 산재로 그 계속 거기서 많은 노동자들이 그 산재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한국의 언론에서는 이게 보도가 되지 않는 걸 보면서 되게 선택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한다 그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네, 이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그 혁명 주체임에도 타자화되는 조선족들의 위치,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느꼈던 거는 되게 남북교류라고 했을 때 지어지는 위치들이 있잖아요. 그 제일조선인들이라든지, 뭐 조선족이라든지 트랜스 내셔널 코리아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남북교류라고 했을 때 그 시야에서 지어지는 그 정치적 주체들, 그, 그분들이, 그래서 조선족 분들을 만났을 때, 뭔가 자신의 남과 북의 교량의 역할로, 매개의 역할로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 그러니까 조선족들의 중요성을 피력하시는 거를 보고, 거기서 조선족들 사업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잠깐요. 그래서 좀 그런 엔자이어티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혁명 주체임에서도 중국에서 타자화되는 그런 부분. 근데 또 코리안 디아스포라에서 그 남북교류라고 명명했을 때 그 거기에 대한 엔자이어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네. 예, 맞아요. 제가 긴장해서 말을 조금 증언번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저도 공감하는 그 조선족의 그 중간적인 그 포지션에 대한 얘기죠. 중국 조선족 분들의 그런 소외되기도 하고 또 정체성도 많이 중국 정부가 공정을 하면서 많이 변화했거든요. 굉장히 첨예하게 셀프 서베일런스를 해야 되는 그 집단이고요. 예,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랬는데, 사실 민족 에스닉 네이션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만들어진다고 많이 봤거든요. 어떤 내추럴라이즈 되면 안 되고, 상황에서 많이 그런 매개적인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매개 활동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중국 조선족 분들이 한국으로 오는 상황, 또 이렇게 어떤 그 노동과 그 자본의 그런 교환, 또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에스닉하고 내셔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 겪으면 굉장히 엔테고니스트한 관계로 변해요. 그 어떤 착취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소급해서 또 이제 친척이고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택적인, 일시적인 그런 매개가 되고, 어, 어떤 분들은 사실 조선족을 많이 피한다고 하고,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을 피하듯이. 그러니까 정말 이런 에스닉 네이션이 하는 매개는 내추럴라이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론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중국에서 학자들이.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 조선족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의 빛이라고 이렇게 박창국 선생님 그 굉장히 원로이시고 예, 그 조선족 역사에 대해서 거의 근간을 이루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북한에 대한 조선족들의 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온톨로자자 하면서 그런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만드는 그런 분들의 작업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남북에서 그 통일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도구화하는 그러니까 남에서 북을 굉장히 타자화하면서 그 타자화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런 효과를 내는지, 예를 들면은 항상 북한을 이렇게 민주화시켜야 되고 시장화시켜야 된다면서 사실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인 문제점에서는 눈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그 무의식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면 또 조선족 분들의 그런 권위를, 그러니까 콜로니얼 리터니로 명명을 하면서, 한국 내부에서의 그런 탈식민지와는 또 이렇게, 그분들의 권리를 찾는 운동으로 전이시켜버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인버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트랜스내셔널 코리아의 그 여러 가지 레이어들은 인버전, 음, 그 inversion of capitalist relations
inversion of decolonization, 예, 음, 그래서 예, 그런 게 포함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나만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어떤 북한에 대해서 특정하게 생산되는 지식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지식들. 근데 네. 그 사실은 그 인류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위기나 트랜지션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어떤 필요에 의해 어떤 자본의 필요나 어떤 그 담론적인 배치에 물로써의 계속 구성되는 과정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에스노그래피적인 연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북한의 어떤 프론티어로 만들어가는 그 나만의 담론 생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프론티어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북한은 이미 자본의 하에 네,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북한의 그 자본에 대한, 그 서구의 자본에 대한 굉장히 그런 욕망이 많잖아요. 음, 그거는 음, 최근에가 그 이슈가 아니라 음, 항상 그랬죠. 음, 음, 그래서 그렇게 북한을 정말 자본주의의 적으로 보지 않고 음, 사실 음, 그냥 친구나 마찬가지죠. 음, 쌍둥이나 음,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정치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결정되어지는지를 또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의 그런 역사를 다시 봐야 된다는 음, 왜 그게 중요한지 음, 사실 뭐 이제 약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0년대 초반에 음, 한국의 음, 마르크스주의 좌파들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은 좌파들이 음, 많이 그런 전환을 음, 겪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축적의 문제에서 그냥 political representation 문제로 많이 전환을 음, 했죠. 음, 예, 뭐 political party 시스템에 대한 또 문화적인 representation, 음, 주체성 연구. 이거는 프레드릭 제임슨이 음, 웨스턴 마르크시즘이 어떤 미스가이드된 시프트를 음, 음, 겪었다. 이코노미에서 음, 뭐 정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에코노믹 exploitation에서 정치로 그런 미스가이드된 시프트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 90년대 초에 이렇게 음, 일어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분석도 제가 지금 뭐 작업하고 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자본의 축적 문제는 거의 보지 음, 않고 어떤 그냥 그 슈퍼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는 미디에이션, 레프레젠테이션 음, 보거든요. 음, 그랬을 때, 이런 혁명의 음, 소비엣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사상적인 전환을 한국에서 또 정치적인 전환, 사상적인 전환을 음, 겪었는데 제 책에서는 이런 사회주의 혁명이 사실 뭐였는가, 20세기 사회주의 혁명이 뭐였는가를 설명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안 읽는 것 같아요, 제 책은. 한국은 나오는 대로 금방 헌책이 되어가지고, 예. 제가 다른 책을 읽고 와가지고, 네, 네, 나중에 네. 오늘 발표하신 책은 한 번 더 살펴보고, 네. 다른 질문 메일로 아니에요.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년 된 책은 아주 새 책으로 보고, 뭐, 제 20년 된 책도 지금도 잘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그러니까, 체인지가 굉장히 많고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책도 그만큼 빨리 써야 되는 거고, 네네. 여기서는 정말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들 네, 정 선생님. 예, 발표 끝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책도 잘 읽었고요. 그 선생님 우리 아까 그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의 내용이 이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 책 내용이 정말 이제 방대하고요. 이제 마치 그 한 편의 그 심포니 그걸 이제 듣는 듯한 이제 이런 정말 아주 다채롭고 또 이제 깊이도 있고 그런 방대한 굉장히 넓은 이제 그런 그 분야를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박사님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보면 뭐 제 나름대로 좀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그런 프레드리크 제임슨, 그 정치적인 무의식, 이제 거기에서의 어떤 통찰 같은 것을, 그걸 이제 발전시켜서, 그걸 이제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한민족 그 공동체, 이제 그 분석에 이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면 그 분석 대상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그 좀 새롭고요. 그런 한민족,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탈북자, 그리고 이제 조선족, 그 중국의 조선족,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시간을 이제 또 넘나들면서 그 식민지 시대 또 이제 중국도 아까 그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이제 그 중국 문화혁명,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동족들 간의 어떤 그런 박해들, 그에 대한 분석들, 이것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이제 그 방법도 이제 보면 원래 그 사회학이시지만 이제 마르크스주의적인 이제 이런 그 관점에서 이제 이걸 또 뭐 정치학, 또 이제 그 정치 경제학, 또 이제 보면 여기 인권 문제라든가 이에 대한 어떤 법학적인 분석들, 물론 이제 그 역사적인 이런 거 들어가고요. 이제 그래서 완전히 이제 보면 하나 이제 이런 인터 디시플리너리 그런 어떤 융복합 연구의 정말 그 어떤 그 모델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아주 정말 그 탁월하게 이걸 이제 버무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분석하신 이제 그 방법에서도 이제 이런 담론 분석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굉장히 이제 어렵게 이런 그 조선족들, 그 탈북자들, 이런 분들 이제 그 신층 면접한 것들, 이에 대한 말하자면 또 그들의 어떤 무의식에 무엇이 이제 깔려 있는지 이에 대한 정말 그 섬세한 그 분석들. 그래서 이건 정말 이 분야에 이렇게 쓴 책은 제가 정말 못 본 것 같습니다. 전혀 이런 어떤 평이한 그런 책이 아니고 정말 아주 한 좋은 책인데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사회학 하신 분들이 이걸 좀 이제 번역서도 나왔으니까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아까 우리 홍명교 선생님 나갔더라고요. 근데 아까 있었는데 그 어느 이제 이런 그 모임에서 선생님 그 책을 읽고 이제 토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번 다시 읽고 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저 발표는 이제 보면 그 선생님 그 책의 이제 후반부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러니까 북한 경제도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어떤 이른바 시장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수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장기 지속적인 이제 관점에서 그 북한의 어떤 그 시스템을 이제 이런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어떤 공식적인 그 담론에 이제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그런 그 자본 축적의 논리, 가치 법칙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걸. 그 부분에 뭐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뭐 저 자신도 이제 이 북한의 소위 뭐 정치 경제학 이걸 한번 비판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나름대로 조금 자료도 수집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상당 부분 벌써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많이 그 힌트를 이제 얻고 그걸 좀 이제 발전시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그 대안으로 이제 제시한 것들, 그러니까 커먼스라고 하는 그 대안, 거기에서 또 이제 어떤 노마드, 그리고 말하자면 그 노동이 다시 중심이 되어야지 되고, 그래서 국가 없는 그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현재 어떤 트랜스내셔널 코리아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제시한 그 방향에 대해서도 저는 뭐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고요. 사실 우리 경상국립대 그 SSK 연구단이 뭐, 그 부분은 뭐 사실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우리 만났던 코에이 사이토를 포함해서요. 이런 어떤 그 자유로운 그 개인들의 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선생님께서 또 이제 이 결론에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그게 이제 오히려 이런 그 상황에 오늘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진보 좌파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부분, 공감하고요. 제가 이제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 책이 이제 10년 됐잖아요. 처음. 그, 근데 이제 그때의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그 책을 쓰시면서 이제 그 데이터는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것도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본의 이제 그 무의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 당시 이제 보면 뭐 계속 남북 교류도 이제 많이 되고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소련 동유럽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동북아에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이런 그 전반적인 어떤 이런 트랜스미셔널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그 그런 어떤 뭐 전망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 그러니까 그 배경에 있는 것은 일종의 뭐 신자유주의의 뭐 승리라고나 할까? 그 뭐 소위 이제 시장주의, 뭐 역사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후쿠야마식의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게 이제 시대의 그 사주로 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그, 그 배경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뭐 트럼프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지금 세계는 또 이제 그 당시 지난 세기 말하고 2000년대 그 초 2000년대 그때하고는 이제 상당히 바뀌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거의 이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적인 그 세계화라고나 할까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이게 거의 이제 말하자면 와해되고 이른바 국가주의 이런 그리고 이제 어떤 신자유주의 그런 트랜스내셔널 보다는 그 지오폴리틱스라고나 할까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투쟁 이것도 이제 동북아가 이제 보면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 투쟁에 이제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그런 전쟁의 그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의 이제 그 지난 10년 전에 이제 여기에서 제시한 그 분석과 그 대안이 오늘 이제 발표하신 거 보면 여기에서 이제 거의 좀 수정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그거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그, 그 자본의 무의식 특히 이제 그 관련해서 오늘 이제 그 발표에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뭐 김일성, 김정일의 이제 담론 이게 뭐 사실은 가치 법칙을 인정하면서 북한 시스템이 사실은 어떤 막스가 말하는 그런 사회주의하고는 이제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이런 국가 자본주의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선생님 그 책 오늘 이제 발표는 안 하셨지만 그 앞에 전반부에 쭉 보면 그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시장 논리라고 할까 이제 이게 이제 그걸 자본의 이제 무의식 그것에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그 간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 보면 그 자본의 이제 무의식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경제적인 이런 논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경제 외적인 이제 이런 측면이라고 할까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막스도 이제 보면 그 자본론에서 자본 축적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프리미티브 어큐뮬레이션 물론 스님도 책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본의 이제 언컨셔스니스라고 할 때는 이제 이런 어떤 이윤추구 이제 이런 경제적인 이런 그 측면과 함께 이제 이런 경제 외 그게 이제 경제 외적인 그러니까 막스가 개발트라고 이야기했던 그 폭력, 그러니까 폭력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그게 하나의 역사, 자본의 전사로서가 아니라 막 항상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무의식의 이제 한 부분으로 그 위치 지운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께서 이제 쭉 그 전개하신 이런 어떤 전체 문제 설정이 이제 오늘날 그 상황도 뭐 지정학이 좀 전면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심도 있게 선생님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어떤 레미피케이션의 의미가 있는지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지적해 주신 그 무의식 자본의 무의식 사실 맞습니다. 처음에 거의 3분의 1은 정말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거기서 유성기업이라든지 쌍용의 그런 자본과 노동의 문제를 많이 봤어요. 처음에 한 두 챕터는요. 그래서 자본의 정말 그 사실 지금 이렇게 그 프레드릭 제임슨의 폴드 언컨셔스를 어떻게 확장시키냐 그렇게 오늘은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했지만 사실 책에서는 사실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론 작업은 어떤 파이낸스 캐피탈, 인더스트리얼 캐피탈하고 파이낸스 캐피탈 고전 그런 이론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에서의 파이낸스 캐피탈까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유성 쌍용에서 자본이 정말 스펙트럴하게 보이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계속 자본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자본주가 그런 것도 설명을 하면서 이런 프레드릭 제임스가 얘기했던 그 경제적인 게 하나의 그런 absent cause, 잘 포착되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자본주의를 분석을 할 때 그 통째성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문제점에서 그 영컨셔스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맞아요. 그 자본 축적이 정말 예, 경제 외적으로 미디에이션 되죠. 국가가 되던 정치가 되던 또 문화가 되던 여기서는 이제 제 책에서는 그 에스닉 네이션의 매개를 많이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매개가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익세스런 그런 그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매개하는 거에 어떤 인컴플리트한 거를 이렇게 포착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 축적의 총체성, 그 토탈리티를 어떻게 다이얼렉티컬하게 그 설명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폴리티cal 언컨셔스 제임슨의 그 논리를 그 이론을 가져왔고, 예, 맞습니다. 예, 경제 외적 매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보다는 정말 지역적인 것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국가적인 민족 국가가 더 이제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트랜스내셔널의 그 의미가 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에스닉 네이션에서 매개되는 그래서 국경이 아주 트랜스내셔널하게 네이션을 벗어난 게 아니라 매개되는 그런 양상을 분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에, 그 음, 지역으로 가도 말은 트랜스내셔널이지만은 사실은 자본의 그런 이동에서 그 에스닉 네이션의 미디에이션 그거를 저는 트랜스내셔널 코리아로 명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네, 좋은 말씀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지금 저희들 이제 거의 시간이 됐어요. 지금 토론토 현지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자정이 넘었죠. 10시 반이요. 10시 아, 40분? 열심히. 아, 예, 다행이네요. 네. 예, 선생님,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선생님 질문과 이렇게 응답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또 새로 깨우치고 배운 바가 많아요. 이게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사이에 이렇게 변증법적인 어떤 상호작용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선생님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제가 선생님 연구 좀 더 읽어보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훌륭한 발제해주신 박현옥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SSK 연구단 그 KMOT 행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